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생리학, 생화학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42회 영양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생리학, 생화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한 책 안에 생리학, 생화학이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다른 과목이 두 달 동안 한 과목을 나가는 반면에요. 생리학, 생화학은 두 달 동안요, 이 생리학, 생화학을 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생리학하고 생화학을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루에 조금씩 나눠서 나가다 보면 진도가 너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요. 먼저 생리학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화학은 그 후에 진행이 될 텐데요. 우리가 그러면 생리학, 생화학을 여러분들이 보통 학교 다니실 적에 한 학기 동안 생리학 공부하고 또 한 학기 동안 생화학을 공부했는데요. 그걸 한 달 만에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버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딴 얘기 하나도 할 시간도 없고요. 정말 수업만 내리 나가는 정말 빡빡하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 동영상 강의 촬영을 하다 보면 약간씩 딜레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한 달 내에 생리학을 생화학을 다 끝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생리학하고 생화학하고 한 번씩 보강을 한 번씩 이제 해야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리학도 5주차, 생화학도 한 5주차 정도의 강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리학, 생화학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먼저 우리가 생리학을 공부하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뭐 다 알고 계시듯이요. 예전에는 딱 생리학, 생화학 이렇게 해가지고 각 과목당 몇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생리학 20문항, 그 다음에 생화학 20문항이 따로 출제가 됐지만 2년 전부터는 이제 합쳐서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영양학하고 생화학이 함께, 그 다음에 식사요법과 생리학이 함께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양학 및 생화학 같은 경우, 영양학 및 생화학하고 그 다음에 식사요법, 생리학, 영양교육을 합쳐서 우리가 1교시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1교시 시험 중에서 보면은 영양학하고 생화학하고 합쳐서 몇 문항이 출제가 되냐면 60문항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영양학이 60문항, 그리고 생화학이 20문항, 그래서 총 80문항이었죠. 근데 그게 몇 문항으로 줄은 거냐면 60문항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시험 문제가 이제 얼마 정도 출제가 되느냐, 이건 이제 시험을 치고 온 이제 학생들의 그 기억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복원을 하는데, 보통 이제 보면 생화학 같은 경우에는 한 12문제에서 15문제. 그러니까 생리학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문항에서 15문항. 그래서 학생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그 생화학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교육, 그 다음에 식사요법 및 생리학, 얘네들이 및 생리학이라고 해서 이 두 과목이, 그러니까 영양교육은 확실히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요법 및 생리학은 좀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출제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얘네들은 분리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식사요법 및 생리학 같은 경우 이제 이 전체 다 합쳐서 몇 문항이냐면 60문항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식사요법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생리학이나 영양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항수가 좀 적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2문항 정도에서 15문항 정도. 그러니까 이 생리학은 좀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과목이 몇 개예요? 네, 3과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얘는 한 12문항 정도, 많이 나와봤자 12문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1교시를 시험을 보는데 1교시가 120문항이잖아요. 120문항이지만 시험 시간은 몇 분이냐면 100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시간이요, 문항수보다 훨씬 적죠. 그렇기 때문에 문항이 되게 길고 장황한 문제보다는 간결하고 짧은 단답식의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단답식은 아닌데 중간중간에 좀 긴 문항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대다수가 좀 짧게 끝나는 간결한 문장의 문항이 훨씬 좀 많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100분 동안 여러분들이 120문항의 문제를 다 풀고 마킹까지 다 해야 되니까 아주 되게 고난이도의 문제가 막 되게 많이 나오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장황하게 되게 긴 문항도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모든 과목은 다 과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40% 이상은 맞아야 되고요. 근데 솔직히 과락 때문에 떨어지는 것보다는요. 전체 60%가 안 돼서 떨어지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1교시가 120점 만점, 그 다음에 2교시가 100점이죠. 그래서 총 22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220점 중에서 여러분들이 60%, 132점을 맞아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안 돼가지고 이제 떨어지시는 분들이 이제 대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항이요,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예전에 이제 공청회를 거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데에서 어떤 수준의 문제를 내겠다라는 게 아직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을 적에는요, 심지어 합격률이 50%도 안 될 때가 있었어요. 한 43% 이렇게 합격률이 엄청 낮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청회 자료 발표하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시험을 낼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의 시험 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다음부터는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요. 합격률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50대 후반에서 60대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5%에서 65% 사이로 합격률이 보통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요즘엔 거의 60%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65%까지는 안 가지만 한 64% 정도대, 그 정도의 합격률이에요. 그러니까 41회, 40회,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 41회였잖아요. 40회, 41회 다 64%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고 나서잖아요. 바뀌고 나서 계속 64% 정도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220점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전에가 막 58%도 있었고 하긴 하는데, 요즘은 거의 60%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시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그러면 이제 문제집 보고 문제다 외우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문제집에 있는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도 나오지만요. 전혀 문제집하고 관련 없는 문제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답만 외워가지고는 좀 식사요법도 그렇고 영양학도 그렇고 단순한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생각을 요하는 문제는 거의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걸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은 반드시 공부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식사요법하고 생리학이 묶여있죠. 그 다음에 영양학하고 생화학이 묶여있죠. 이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사요법이라는 건 질병에 따라서 어떻게 식사를 줄 것인지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질환이 있는데 그 질환이 발생했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기본적으로 생리학을 알아야지만 같이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과목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요법을 공부할 때 생리학을 같이 공부해 주시는 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과목이 같이. 그 다음에 생화학도요, 우리가 되게 예전에는 고난이도의 생화학을 요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이 공부하는 것처럼의 생화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어려운 문제도 나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생화학은요, 바뀌고 나서 이렇게 둘이 특히 합쳐지고 나서부터는요, 영양학을 공부하기 위한 생화학 위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대사 같은 그런 것들 위주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생화학은 영양학을 공부하기 위한 생화학. 그 다음에 이렇게 단편적인 것도 나오지만요. 전체 대사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는지 그 대사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요즘엔 좀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식사요법과 생리학도 마찬가지에서 생리학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식사요법과 연계해서 나올 수 있는 생리학 위주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화학, 생리학을 이렇게 공부해 나갈 건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생리학을 이제 공부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방식은 똑같아요. 네, 다른 수업 시간하고 비슷하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론 강의를 하겠죠. 그리고 이론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그 시간 내에 그날 했던 내용의 문제를 같이 풀 겁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나중에 가서 그 문제 풀면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요, 이게 그거였는지 저거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수업 시간에 이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이론에 대한 문제까지 풀어요. 그럼 이론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듣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은 필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듣고
읽고 필기하면서 한 번씩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에 나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요. 다시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이론 공부하고 복습을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에 가서 하실 거 바로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습 같은 건 해오실 필요가 없지만 복습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날 했던 내용을 이날 복습을 하면요. 1시간이나 2시간 내에 복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나중에 가서 하면은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복습을 하는데 몇 배의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기억을 되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날 했던 내용은 그날 집에 가셔서 꼭 복습을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오면은요. 문제 프린트를 나눠드릴 겁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과 관련된 문제 프린트를 미리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5분 정도 일찍 오셔가지고요. 문제를 미리 풀어두는 거죠. 이때 문제를 풀 적에는 절대 책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는 한도 내에서 풀어두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미리 여러분들이 풀어두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책을 보지 않고 풀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문제 답을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답을 확인하면서 본인이 아는 거, 모르는 거, 그 다음에 좀 더 보충해야 될 것들이 나와요. 그럼 요걸 통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나 좀 더 보충해야 될 것을 보충해 두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번 복습을 해도 나중에 하면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복습을 해두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나중을 위해서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가져가시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와서 복습할 때 복습도 제대로 해주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져갈 것들이 많아지지만요. 제대로 이렇게 따라오지 이제 문제 나중에 와서 나 혼자 다시 한번 풀어보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업에 맞춰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리학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생리학이 어떤 과목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챕터가 있어요. 그럼 1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1페이지. 인체의 구성이요. 인체의 구성 요 파트를 보면 우리가 생리학에서 뭘 공부해야 될지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거기 보니까 인체를 구성할 때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요. 세포예요.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게 세포예요. 세포. 자, 그래서 이런 세포,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동물도 마찬가지, 식물도 마찬가지.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건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60조에서 한 100조 사이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포들이 모입니다. 형태라든지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형태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이것들 비슷한 세포들끼리 모여서 뭘 만드냐? 조직을 만들어요. 조직. 자,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조직에는 또 여러분 책에 보니까 어떤 조직이 있다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상피 조직, 그리고 결합 조직, 그리고 근육 조직, 그리고 신경 조직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요.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상피, 결합, 근육, 신경 조직을 만들어요. 봤더니 상피 조직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바깥에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 그러니까 이런 피부 같은 체표면, 우리가 피부를 체표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장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조직들. 그 다음에 내부 장기, 내장 벽들. 이런 것들이 바로 상피 조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결합 조직이라고 나와 있죠. 결합시킨대요.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나와 있죠. 조직과 기관 사이에 간격을 채운다든지 연결시켜주는 조직이에요. 연결. 자, 그래서 콜라겐, 엘라스틴, 그 다음에 연골, 뼈, 그리고 혈액이요. 그럼 혈액이라는 건 혈관 안을 다 뭐하고 있어요? 채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결합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결합 조직에 특이하게 누가 들어가냐면 혈액이 들어갑니다. 혈액. 그래서 혈액, 그 다음에 뼈, 이런 애들이 바로 대표적인 결합 조직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근육 조직 있죠. 근육. 자, 여러분, 근육 조직도 우리가 뒤에 가서 그냥 짧게 공부할 거예요. 이제 얘는 이제 중요도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이 근육 조직, 근데 이걸 안 하고 근육 조직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뭐냐면, 심장도 근육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부 장기, 위, 소장, 대장도 근육 조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육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되냐면 수의근과 불수의근이라는 단어를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이걸 구분하기, 이 두 가지를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 수의근 하면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수의근. 그러면 불수의근 하면은 말 그대로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구분하시면 돼요. 수의근,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그 다음에 불수의근 하면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 이렇게 구분해 두면 돼요, 지금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응용 한번 해볼까요? 팔다리에 붙어있는 근육이요. 내 팔다리 그럼 붙어있는 근육은 수의근일까요? 불수의근일까요? 그죠, 수의근.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럼 심장 근육은요? 그죠, 불수의근.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죠. 이런 근육은 불수의근. 그 정도로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신경조직 나와있죠. 여러분, 신경조직은요, 말 그대로 우리 뇌, 그 다음에 뭐 척수, 이런 걸 구성하는 조직이 바로 신경조직이에요. 여러분, 뇌 한 번 다치면 다시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죠? 원상복귀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재생이요, 가장 어려운 조직. 그래서 재생이 제일 어려운 조직이에요. 뇌 한 번 다치면 끝이거든요, 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재생이 가장 어려운 조직이 바로 신경조직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가르쳐드리는 이유가 가장 기본이고요. 이런 것들이 뒤에 가서 나오긴 해요, 단어가. 근데 이거 이게 뭔지 모르면은 의미 파악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간단히 기억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조직들이 모여요. 이런 상피, 결합, 근육, 신경 조직이 모여가지고 뭘 만드냐? 기관을 만들어요. 기관. 그럼 여러분, 기관이 되게 특별할 것 같지만 별거 없어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다 여러분들이 뭐예요? 알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관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 기관지, 폐. 이래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관들이 또 모여서 뭘 만드냐? 개를 만들어요. 기관계를 만듭니다. 개 내지는 기관계. 자,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를 만드는데요. 여러분 봤더니 얘네들을 묶을 수가 있어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얘네들이 다 뭐와 관련된 기능을 하는 곳이냐면, 그죠, 소화와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는 곳들이잖아요. 이런 소화와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는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소화기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화기계, 소화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 기관지, 폐, 이거 뭐하고 관련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숨 쉬는 거, 우리 숨 쉬는 거하고 관련 있죠, 이것들은. 자, 그럼 이렇게 숨 쉬는 곳과 관련된 애들은 모아서 호흡 기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호흡과 관련된 기관들이다 라고 해서 호흡기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또 이런 개들이 쭉 있어요. 여러분 책에 보니까 소화와 관련된 소화기계, 그 다음에 혈액순환과 관련된 순환기계, 아까 숨 쉬는 것과 관련된 호흡기계, 그 다음에 오줌 누는 거, 오줌을 배설하는 것과 관련된 비뇨기계, 근육계, 신경계, 감각기계, 호르몬 분비와 관련된 내분비계, 그 다음에 생식과 관련된 생식기계, 이런 여러 가지 개들이 존재하고요. 이런 개들이 모여서 사람의 신체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만들고,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만들고, 이런 기관계들이 모여서 사람의 신체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걸 공부하는 학문이 생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차례 보세요. 앞에 차례 보니까 정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조직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들이 있죠. 소화기계, 순환계, 비뇨기계, 호흡기계, 근육계, 신경계, 말초신경계, 내분비계까지 해가지고요. 사람의 신체를 구성하는 기관과 그 각 기관들이 담당하는 역할을 공부하는 게 바로 생리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애가 있고 덜 중요한 애가 있겠죠. 조금 더 중요한 게 앞쪽에 보통 있어요. 혈액, 소화기계, 순환계, 비뇨기계. 우리가 지금 이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 앞에 있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혈액, 소화기계, 순환기계, 비뇨기계가 좀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호흡기계, 근육기계, 신경계, 내분비계는 조금 더 중요도가 뭐예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중요도가 떨어지는 애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한 애가 있겠죠? 호흡기계, 근육계, 신경계, 내분비계는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 좀 더 중요한 건 내분비계. 그 다음에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건 근육계예요.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비중을 조금 차이 둬서 공부하면 돼요. 앞에 있는 혈액, 소화기계, 심장, 비뇨기계는 좀 더 철저하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호흡기계, 근육계, 신경계, 내분비계는 좀 더 덜 공부해도 되는데 그 중에 내분비계는 조금 더. 그 다음에 근육계는 거의 그냥 문제만 통해가지고 파악하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중요하다는 건 뭐예요? 주로 시험에 나오는 파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리학을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2페이지부터 보시면 되죠. 조직. 네, 여러분 솔직히 조직도 그냥 한번 이렇구나 하고 그냥 훑고 지나가시면 되는 파트예요. 자, 보세요. 자, 조직 아까 얘기했죠. 상피, 근육, 신경, 결합 조직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아까 했던 거 기억 한번 되살려 보실래요? 여러분 제 생에 가장 어려운 조직은 어디였을까요? 그쵸, 신경 조직. 그 정도만 공부해 두시면 충분하죠. 그 다음 우리가 다음 장에 혈액을 배우잖아요. 혈액도 조직에 해당이 됐죠. 혈액은 어떤 조직에 들어갔었을까요? 어디에 해당이 됐었냐면 결합 조직, 채워 넣는 조직, 채우거나 연결시켜주는 결합 조직에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뼈, 혈액 이런 것들은요 결합 조직에 들어갔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상피 조직이 뭐였는지 기억나죠? 피부 같은 체표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상피 조직에 해당이 돼요. 근데 근육 조직에서는 단어 두 가지 구분하시면 됐죠. 수익은, 불수익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수익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면 불수익은. 그렇죠? 그 정도만 우선은 파악해 두시면 충분해요. 자, 일단 각 배역별 유래 구조물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3번에 뼈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뼈가 뒤에 가서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거 보려고 잠깐 보는 건데요. 여러분 뼈도 조직에 들어갔죠? 여러분 아까 뼈가 어떤 조직에 들어갔다 그랬냐면 네, 결합 조직. 혈액과 함께 결합 조직에 들어가요. 자, 이런 뼈는 체중의 한 15%를 차지하는데요. 우리 몸을 지탱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똑바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뼈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을 지지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호해주죠. 여러분 우리 갈비뼈라고 일명 말하는 늑골들, 내부 장기들을 뭐 해주냐면 보호해줘요. 자, 그 다음에 지렛대, 우리가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지렛대의 기능을 또 해주고요. 무기질의 저장고, 여기 칼슘, 마그네슘 이런 무기질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조혈, 이게 제일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울 기능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조혈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요. 혈액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혈액을 만드는 기능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조혈, 혈액을 만드는 기능, 여러분 혈액이 어디서 만들어지냐고 봤더니 뼈 안에서 만들어진대요. 여러분 혈액이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골수입니다. 골수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이렇게 혈액과 관련된 질병에 발생했을 때 골수 이식을 한다 이런 말을 쓰죠. 바로 골수에서 혈액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골수에서 혈액이 만들어지는데 이 골수가 어디에 있느냐? 뼈 안에 있어요. 뼈 안에. 그래서 뼈 안에 있는 골수에서 조혈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뒤에 배울 혈액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짚고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혈액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골수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알고 보면 그 골수는 뼈 안에 있는 거다. 그 정도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할 건 바로 여기 혈액부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혈액 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나오고 또 이제 빈혈과 같이 연결해서도 나올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이 혈액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혈액부터는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둬야 될 것들이 꽤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혈액 들어가기 전에 체액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 혈액도 우리 몸속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체액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체액의 일종. 자, 그래서 그 체액과 관련된 거를 간단히 한번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자, 우리가 보니까 우리 몸속에 흐르는 체액, 몸속에 갖고 있는 체액은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체중이 한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냐면 60% 정도를 차지해요. 그래서 총 체액의 양은 체중의 60%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체액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요, 이 연령에 따라서 좀 차이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서 나이가 들어갈수록이라는 건 이제 성인이 되어갈수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유아에서 이렇게 성인이 점점 되어갈수록 체액의 비율은 점점점 뭐 하느냐면 감소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애주기 영양학 시간에 가서도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영아 때는 가장 체액의 비율이 높아요.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인이 되어갈수록 체액의 비율은 감소하고요. 대신 체단백의 비율이 증가해요. 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알고 보니까 체액의 비율은 점점점 감소하고 반대로 체단백질의 양은 점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체액의 비율을요.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니까 성인이냐 유아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여러분 성인과 유아 중에 체액의 비율이 더 높은 건 누구냐면 그쵸, 유아. 왜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비율이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성인보다 유아가 더 많아요. 그 유아가 체액의 비율이 더 높은 이유가 있어요. 유아가 더 높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세포 간질액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포 간질액이 많아서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보다 유아가 이렇게 체액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세포 간질액의 양이 많아서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유아에서 성인으로 갈수록 점점점 체액의 비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럴까요? 세포 간질액이 줄어들어서. 자, 그래서 성인과 유아의 차이는 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포 간질액. 그쵸?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그럼 세포 간질액 하면 이게 별게 아니라 간자가 사이 간자예요. 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액체예요. 우리 몸에 보면요. 세포 사이사이가 다 액체로 채워져 있는데 그 세포 사이에 있는 액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에도 차이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 중에 더 수분의 비율이 많은 건 남자요. 이거는요. 체내 지방질 부피 차예요. 체내 지방질 부피 차에 의한 거예요. 여러분 지방 누구하고 절대 안 섞여요? 물하고 안 섞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이 많으면 지방 조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을 함유한 양이 훨씬 더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지방질이 좀 적으니까요. 수분 보유량이 더 많아요. 자, 그 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체액의 비율에 어떤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남자와 여자 중엔 남자가, 그 다음에 성인과 유아 중에는 유아가 더 체액의 비율이 높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 이유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체액은 또 이렇게도 나옵니다.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으로요.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으로 나누는데요. 그럼 세포 내액은 말 그대로 세포 안쪽에 있는 액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포 외액은요. 세포 바깥에 있는 액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총 이제 남자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체액의 양이 60%라고 얘기를 했죠. 그 60% 중에 세포 내액의 양은 40%.
우리 생각해봤을 때 세포 바깥에 액체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의외로 내액이 더 많아요. 왜냐면 사람 아까 그랬죠.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조에서 100조 정도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포 안에 있는 액체들이 대다수입니다. 40%. 그럼 나머지 20%가 뭐냐면 세포 외액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세포 내액에 많은 이온, 그 다음에 세포 바깥에 많은 이온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보면은 이 체액이라는 거는요, 우리 몸속에 있는 액체는요, 맹물하고 달라요. 맹물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상처 같은 거 있을 때 상처 이렇게 씻어줄 때 그냥 맹물 쓰지 않아요. 보통 뭐 이용하냐면 식염수 이용하죠.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몸의 체액하고 똑같은 그 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체액과 동일한 농도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염수들. 식염수가 바로 뭐냐면 소금 섞어 놓은 거죠. 0.9% NaCl 용액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당액도 돼요. 5% 포도당액. 얘가 바로 링거액이죠. 링거액.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링거액 같은 거 혈관에 그대로 주사를 하죠. 그렇게 그대로 주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체액의 농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체액의 농도와 동일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체액의 농도와 동일한 링거액, 이게 바로 5% 포도당액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체액은 보니까 이게 그냥 맹물이 아니라 농도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온들이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보니까 세포 내액에 많은 이온과 세포 외액에 많은 이온이 좀 달라요. 세포 내액에 많은 이온은 누구냐? 칼륨 이온이에요. 칼륨 이온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세포 외액에 많은 이온은 누구냐면요. 나트륨 이온이에요. 나트륨. 자, 그래서 세포 내액에 많은 건 칼륨 이온, 세포 외액에 많은 건 나트륨 이온. 그래서 여러분, 양이온 중에 나트륨이 많고요. 음이온 중엔 염화 이온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합치면 뭔지 아세요? 네, 염화나트륨, NaCl, 소금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세포 내에게는 칼륨 이온이, 외에게는 나트륨 이온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혈액에는 칼륨이 많을까요? 나트륨이 많을까요? 혈액에는 칼륨일까요? 나트륨일까요? 그럼 여러분 혈액이 세포 내액인지 외액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죠. 그럼 여러분 혈액은 뭐에 해당이 되냐면 세포 외액이요. 세포 바깥에 흐르고 있잖아요. 세포 바깥에 흐르기 때문에 세포 외액이에요. 그 소리는 혈액에는 뭐가 많다는 소리예요? 나트륨. 그쵸. 나트륨 이온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포 내액과 외액을 구분하시고요. 세포 내액에 많은 이온. 그 다음에 세포 외액에 많은 이온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세포 내액과 외액에 많은 이온들 확인해 두시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니까 세포 외액을 다시 나누고 있죠. 여러분 세포 외액을요. 세포 간질액. 여러분 세포 간질액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액체. 그 다음에 여러분 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 혈장이라고 되어 있죠. 혈액에 있는 물 성분이에요. 혈액에 있는 물 성분을 가지고 우리가 혈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특수체액이라고 되어 있죠. 이 특수체액은 우리가 세포 횡단 수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세포 간질액, 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액체, 그러니까 혈액에 있는 물 성분이 혈장.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저기 수분이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뇌에는요. 뇌를 보호하기 위한 뇌척수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눈에는요.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기 위한 안방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임신을 하면 뭐가 생기냐면 양수가 생기죠. 이런 애들을 바로 특수체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특수체액 내지는 세포 횡단수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들을 파악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 횡단수분 그러면 조금 있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애들. 그래서 뇌에 있는 내척수액, 눈에 있는 안방수, 임신했을 때 생기는 양수, 그다음에 소화액들, 기타 액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묶어서 세포 횡단수분이다. 이렇게 파악해 두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반드시 기억할 거 각각 누가 많은지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를 구분해 두기. 요게 더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책 중에서 누굴 공부하는 거냐? 혈액 성분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혈액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혈액과 관련된 것들을 공부해 두셔야 되는데, 여러분, 보니까 요 혈액이라는 성분은요, 전체 체중의 몇 프로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냐면 8%. 체중의 8%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체중의 8%를 차지하는 혈액 같은 경우에는요, pH가 7.4 정도 됩니다. 오, pH가 7.4예요. 우리 보통 pH가 딱 중성이면 pH가 얼마예요? 7이죠. 7에서 약간 알칼리성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완벽한 중성은 아니고 pH가 7.4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간 알칼리성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게 정상 pH요. 그럼 만약에 이게 pH가 이거보다 조금 낮아지죠?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pH가 7, 6.9만 돼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이 정도를 유지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혈액과 관련해서는 혈액의 성분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거기 책에 보니까 우리가 혈액의 성분을요, 유형 성분과 그 다음에 혈장으로 나누고 있죠. 여러분 유형 성분이다 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형태가 있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형태가 있는 것들. 자, 이런 형태가 있는 것과 형태가 없는 혈장으로 나누어져요. 자, 그럼 여러분 보니까 혈액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야 되죠. 흘러가야 되니까 혈장, 액체 성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보통 혈장은 8% 중에 5%가 혈장, 나머지 3%가 형태가 있는 유형 성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유형 성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형 성분 하면 혈구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혈구. 자, 그래서 혈액은요, 알고 보면 혈구와 혈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혈구와 혈장이 합쳐져서 혈액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태가 있는 혈구와 그 다음에 형태가 없는 물로 되어 있는 혈장 두 가지가 합쳐서 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자, 근데 여러분 혈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알고 계셔야 되냐? 그냥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아니라 누가 크기가 제일 큰지, 누가 제일 많은지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수로 따졌을 때 제일 많은 거. 여러분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중에 제일 많은 건 뭐냐면 적혈구예요. 여러분 피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죠. 그래서 빨간색을 띠는 이유는요, 적혈구가 많아서 그래요. 붉은색을 띠고 있는 적혈구가 가장 많으니까 피도 붉은색이야. 그럼 적혈구 다음으로 많은 거 누구냐? 백혈구 같죠? 아니요, 혈소판이에요. 그리고 백혈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가서 우리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오늘 배우겠지만요, 백혈구가 하는 역할이 면역, 식균작용 이런 것들이요. 균 잡아먹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면역, 항체를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양이 상당히 어떠냐? 적어요. 그런데 백혈구가 많아졌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병들었다는 소리예요. 아프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균이 침투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 그렇게 해요. 그래서 백혈구가 가장 양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백혈구가 많아지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프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로 따졌을 때 제일 큰 거는 누구냐면은요, 백혈구예요. 크기가 제일 커요. 백혈구가 가장 크기가 크고요. 그 다음이 누구냐면 적혈구, 그리고 혈소판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혈소판은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판때기예요. 그래서 크기가 제일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누가 제일 많은지, 누가 크게 제일 큰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 성분 한번 봐야죠. 근데 여러분 물 성분 우리 볼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물 성분 중에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혈장은 거의, 그러니까 물로 되어 있죠. 주성분이 물이에요. 그래서 혈장은 주성분이 물인데 90% 이상이 물입니다. 그럼 90% 이상의 물을 공부할 필요는 없죠. 그럼 뭘 공부해야 되느냐?
이 혈장의 7%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 있어요. 혈장의 7%를 차지하고 있는 혈장 단백질. 혈장에 녹아있는 단백질 성분이 있어요. 이 단백질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얘네들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거든요. 자, 그럼 혈장에 들어있는 단백질 요거는요. 딱 3개예요. 딱 3개. 그 3가지의 이름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딱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부민, 그리고 글로불린, 그리고 피브린, 노겐. 이게 뭐냐면요. 딱 요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이게 많은 거 순서예요. 그러니까 알부민 제일 많고요. 혈장 단백질 중에. 그 다음에 글로불린, 그리고 피브린, 노겐의 순서예요. 자, 그래서 혈장 단백질은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린, 노겐이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많은 순서예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알부민이고요. 제일 적은 게 피브린, 노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 기능은 뒤에 가서 자세히 공부할 텐데 한 가지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거기 책에 보면은 4페이지에 혈장 단백질,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린, 노겐 나와 있죠. 근데 피브린, 노겐은 그 옆에 또 뭐라고도 되어 있어요? 섬유소원. 이렇게 되게 또 있죠. 섬유소원. 섬유소원.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자, 얘가 말 그대로요. 섬유소가 될 수 있는 물질이에요. 나중에 섬유소. 그럼 기다란 섬유소가요. 나중에 이걸 뭘 일으키느냐? 응고를 일으켜요. 그래서 일명 얘는요. 응고단백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혈액을 응고시켜버려요. 혈액을 응고시켜버리는 응고단백질이요. 피부를 이렇게. 우리 상처 났을 때 혈액이 멈추기 위해서 혈액이 뭐가 돼야 돼요? 응고가 돼야 되죠. 그때 도움을 주는 게 바로 피브린, 노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책에 혈청이라는 말 나와 있죠. 거기 우리 아까 그 혈장 단백질 나와 있는 밑에 혈청 찾으셨어요? 혈장에 존재하는 혈장 단백질 중 섬유소원을 제외한 부분을 뭐라 부른대요? 혈청. 그러면 혈청하고 혈장은 뭐예요? 같은 말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혈청은 지금 보니까 혈장에서 누구를 제외한 거냐면 피브린, 노겐을 제외한 거라 그러죠. 자, 그래서 혈청이라는 물질은요. 혈장에서 피브린, 노겐을 제외한 물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혈청이라는 성분은요. 혈장에서 피브린, 노겐을 제외시킨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혈액을 이렇게 방치했을 때요. 여러분 혈액을 방치하면은요. 응고가 일어나요. 여기 밑에 응고가 되고 위에 뜨는 맑은 상층액이 생기거든요. 혈액이 응고되고 위에 뜨는 맑은 상층액을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혈장이라 그럴까요? 혈청이라 그럴까요? 그죠. 요거는 혈청입니다. 혈청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피브린, 노겐이 뭐에 관여한다 그랬어요?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 그랬죠. 얘가 바로 혈액 응고에 관여하니까요. 요 부분이 응고되어 있는 곳에 피브린, 노겐이 여기 함유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혈장에서 피브린, 노겐을 이렇게 응고된 피브린, 노겐을 제외한 물질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혈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혈액을 방치했을 때 혈액이 응고되고 위에 뜨는 맑은 상층액을 뭐라 그러느냐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뭐예요? 기본적인 단어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기본 단어를 가르쳐드린 이유, 기본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식사요법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드리는 것기도 하지만요. 또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이 여러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단어들, 용어들 알아두시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혈액이 응고되고 위에 뜨는 맑은 상층액을 가지고 우리가 혈청 이렇게 부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혈청이라는 성분은요. 혈장에서 누구 제외시키면 돼요? 피브린, 노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혈장 단백질 하면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린, 노겐이잖아요. 그럼 혈청 단백질을 찾아보세요.
알부민하고 누구예요? 글로불린. 누군 제외됐어요? 피브린 노개는 제외시켰으니까요. 혈청에 남아있는 거는 알부민하고 누구밖에 없어요? 글로불린. 그래서 우리가 알부민, 글로불린 합쳐서 혈청 단백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 단어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혈액의 일반적인 기능인데요.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혈액 성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공부할 거 혈액의 일반적인 기능이 나와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두시면 충분해요. 자, 혈액의 일반적인 기능 요건 한번 읽어두시면 되는데 되게 많죠. 우리가 1번부터 11번까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딱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혈액의 기능을 보니까 4가지로 분리가 가능해요. 자, 혈액의 기능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운반해주는 기능. 그러니까 혈액이 흘러가죠.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운반시켜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누굴 운반할 수 있느냐? 산소, 이산화탄소.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산소, 이산화탄소를 운반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니? 우리한테 영양소 필요하죠. 이런 영양소, 노폐물을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영양소, 노폐물, 그리고 또 하나 호르몬이요. 우리 호르몬 하면 어떤 다른 곳을 통해서 운반이 될 것 같지만 혈액이 운반해줘요. 호르몬도. 자, 이런 것들을 운반해주는 게 바로 혈액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절 기능이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뭘 조절해주냐? 체온 조절이요. 그래서 여러분 혈액을 너무 많은 양의 혈액을 얻게 되면 저체온증이 온다 그러죠? 체온 조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혈액 성분 중에 pH를 조절해줘요. 혈액의 pH가 아까 7.4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도움을 줘요. 자, 그 다음에 삼투압. 우리 이제 삼투압이란 단어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이 삼투압을 또 조절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조절해주냐? 삼투압을 조절함으로써 체액량, 혈액량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체액량과 함께 혈압 조절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 3가지 있죠. 삼투압, 체액량, 혈압. 이건 항상 같이 3가지를 세트로 묶어서 항상 같이 다닐 거예요. 앞으로 이게 계속 나올 거거든요. 삼투압, 체액량, 혈압 요 단어들은 나올 때 보면 다 항상 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물질도 혈액이 있어요. 아까 백혈과 그랬다 그랬죠. 백혈과 면역을 담당하는데 그 면역을 담당하는 물질도 혈액 성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4번째, 혈액 응고도 담당을 해요. 혈액이 응고될 수 있게 해주는 물질도요, 혈액 성분 중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혈액 응고에도 관여를 하죠. 아까 대표적으로 피브린 노겐이 그런 역할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런 기능을 보면은요, 여러분 거기 책에 11가지나 이렇게 쫙 풀어서 나와 있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4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혈액의 기능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이제 이 구체적인 기능들은 뒤에 가서 하나하나씩 다시 짚어드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혈액의 성분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혈액의 성분은 크게 혈구와 뭐로 나눈다 그랬느냐면 혈장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그 중에 혈구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누구부터 공부할 거냐면 적혈구부터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적혈구부터 여러분 책에 나와 있어요. 5페이지에. 그래서 여러분 5페이지에 오시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표에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진짜 보니까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비교하는 정도만 잠깐 보세요. 적혈구양이 정말 제일 어때요? 많잖아요. 450만 개, 500만 개. 엄청 많아요. 근데 백혈구는 몇 개밖에 안 돼요? 7,000개, 10,000개도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다 어디서 만들어지나 보세요. 어디서 만들어져요? 골수에서. 우리 아까 말했던 골수. 그 다음에 여러분 기능 한번 보세요. 기능. 적혈구는 뭐 운반해준대요? 산소,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준대요. 백혈구가 하는 역할은 식균작용, 항체 형성, 이게 바로 면역이에요. 그래서 식균과 면역작용을 담당을 하죠. 그 다음 혈소판은 뭘 담당한대요?
혈액 응고를 담당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략적인 것들을 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래서 적혈구가 좀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백혈구, 그 다음이 혈소판은 이렇게 단독으로 거의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적혈구나 백혈구는 단독으로 문제가 종종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적혈구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적혈구와 관련된 것부터는 조금 쉬고 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